엄마, 제 여자친구예요. 앞으로 자주 뵙게 될 거예요. 준호가 수줍은 듯 밝게 웃으며 여자친구 소연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영숙은 평소처럼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어서 와요. 소연 씨? 준호가 얼마나 예쁜 분을 데려왔는지. 그런데 말을 이어가던 영숙의 시선이 어느 순간 소연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에 멈췄다. 순간 영숙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지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저건 설마 그 목걸이잖아, 20년 전. 미정이가 사라지던 날 마지막으로 하고 있던. 눈앞이 아득해졌다.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오자 영숙은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정신을 붙잡았다. 거친 숨결 사이로 오래 묵혀둔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젖은 머리칼을 휘날리며 울부짖던 어린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미친 듯이 찾아 헤매던 자신의 목소리. 미정아, 제발 엄마한테 돌아와. 비명 같은 그 외침이 귓가에 울려 퍼지며 영숙의 두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다. 현재로 돌아온 영숙은 떨리는 손을 꼭 쥐었다. 소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으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영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간신히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너 누구야? 도대체 누구냐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러나 소연은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의아한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영숙은 소연을 바라보며 속으로 울부짖었다. 20년 전 사라진 내 딸이 왜 내 아들의 여자친구가 되어 돌아온 거지?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응원 꼭 부탁드려요.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작은 시골 마을. 아침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영숙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올해 62이 된 영숙은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벌써 15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루틴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도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이네. 영숙은 낡은 거울 앞에서 혼잣말을 하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어느새 주름이 깊어지고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르는지 몰랐는데 어느덧 나이가 들어버린 자신이 조금은 서글펐습니다. 특히 눈가와 입가에 깊게 패인 주름들은 지나온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새벽 시장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향한 영숙은 어젯밤 미리 준비해둔 떡 반죽을 꺼냈습니다. 손맛이 좋기로 소문난 영숙의 떡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특히 인절미와 송편은 예약을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오늘도 단골 손님들이 주문한 떡들을 정성스럽게 빚어야 했습니다. 반죽을 만지는 영숙의 손길은 수십 년의 경험이 묻어 있었습니다. 떡을 빚으며 영숙은 문득 옛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영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20년 전 아직 가족이 온전했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남편 성우와 아들 준호, 그리고 딸 미정까지 네 식구가 함께 살던 그 집은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성우가 퇴근하며 부르는 여보, 나왔어. 하는 목소리, 그리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나누던 소소한 대화들까지.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미정이 6살이던 그의 가을,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미정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날은 장날이었고 영숙은 미정의 손을 잡고 시장에 나갔었습니다. 아는 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미정이 옆에 있던 강아지를 보러 갔다가 그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온 마을을 뒤져도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미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 성우는 점점 말이 없어지더니 결국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위암이라고 했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미정을 잃은 충격과 죄책감으로 서서히 죽어간 것이라는 것을. 성우는 마지막까지도 미정이를 찾아야 한다며 신음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훔치며 다시 떡 반죽에 집중했습니다. 이제라도 잘 살아야지. 준호라도 있으니까.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 준호는 영숙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비록 자주 내려오지는 못하지만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꼭 찾아와 엄마를 챙겨주는 다정한 아들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일찍 잃고 누나까지 사라진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아침 7시 영숙은 떡을 담은 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아는 분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영수가 오늘 떡 많이 가져왔구나. 네, 어머님. 인절미 새로 만든 거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고, 영숙이 손맛은 정말 타고났어. 우리 며느리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시장 좌판에 앉아 떡을 파는 동안 영숙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관찰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미정과 비슷한 나이의 여자아이가 지나가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물론 이제 미정도 26이 되었으니 아이가 아니라 어엿한 성인이겠지만 영숙의 눈에는 여전히 6살짜리 미정의 모습만 떠올랐습니다. 아줌마, 인절미 한 팩 주세요. 젊은 여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영숙은 그 여자의 얼굴을 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미정을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줌마, 인절미요. 아, 네. 죄송해요. 영숙은 정신을 차리고 떡을 포장해 주었습니다. 시장에서 떡을 파는 동안 영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미정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잊어버렸겠지만 엄마인 영숙에게는 하루도 미정을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특히 미정과 비슷한 나이의 여자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조심했어도, 잠깐만 한눈 팔지 않았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영숙은 속으로 되뇌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날의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미정이 마지막으로 입었던 분홍색 원피스, 목에 걸고 있던 작은 목걸이, 그리고 엄마, 나 여기 있을게 하던 맑은 목소리까지. 그 목걸이는 영숙이 미정의 6번째 생일에 직접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준호와 미정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흐려지고 있었지만 영숙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사진 속 미정은 영숙이 만들어준 목걸이를 자랑스럽게 걸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엄마가 너를 꼭 찾을 거야. 영숙은 사진을 어루만지며 다짐했습니다. 비록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미정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희망만이 영숙이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영숙은 혼자만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텅 빈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가끔은 여전히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나오는 장면에서는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들 하나 잘 키우는 거지. 영숙은 혼잣말을 하며 낡은 가족 사진을 쓸쓸히 바라봤습니다. 준호만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남편과 딸을 잃은 영숙에게 준호는 살아갈 이유이자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미정아, 너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 어디선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 딸을 생각하며 영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영숙은 오늘과 같은 일상을 반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숙은 몰랐습니다. 곧 그녀의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금요일 저녁 영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준호라는 이름이 떠오르자 영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호의 전화는 언제나 영숙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게 들렸습니다. 그럼 엄마가 뭘 잘못 지내겠니? 밥은 제때 먹고 다니냐? 네, 걱정 마세요. 그런데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가려고 하는데요. 영숙은 반가운 마음에 앞치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정말? 갑자기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준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영숙은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준호의 말에 영숙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라니? 혹시? 네, 맞아요. 여자친구예요. 함께 인사드리러 가고 싶어서요. 영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온다는 것은 상당히 진지한 관계라는 뜻이었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은 더욱 외로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어머, 정말 우리 준호가 드디어. 영숙은 기뻐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떤 분이니? 나이는 몇 살이고 어떤 일 하시는 분이야? 26살이고요. 회사 동료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 꼭 만나보세요. 26살이라는 나이를 들은 순간 영숙의 가슴이 잠시 아려왔습니다. 미정이 지금 살아있다면 바로 그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 좋다. 엄마가 맛있는 음식 많이 해놓을게. 언제 오니? 내일 토요일 오후에 갈게요.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해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호의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설렘과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혹시 준호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을 멀리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만날 준호의 여자친구는 어떤 사람일까 상상해 봤습니다. 예쁘고 착한 사람이겠죠. 준호의 성격상 나쁜 사람과는 사귀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혹시 자신을 무시하거나 시골 늙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영숙은 시장에 나가 장을 봤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손님 접대용 음식들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숙아, 오늘 장 많이 보네. 준호가 여자친구 데리고 온다고 하네요. 어머, 정말? 그럼 우리 영숙이 곧 며느리 볼 일 생기겠구나. 시장에서 돌아온 영숙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는 하루 전부터 양념에 재워두었고 잡채 재료들도 하나하나 손질했습니다. 집안 청소도 다시 한번 꼼꼼히 했습니다. 특히 준호 방과 거실은
더욱 신경 써서 정리했습니다. 오후 3시쯤 마당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준호가 차에서 내리더니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한 여자를 에스코트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인사드려요. 제 여자친구 소연이에요. 소연이라는 이름의 여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소연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예쁘고 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시선은 소연의 얼굴이 아닌 다른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소연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낡아서 색이 바랬지만 영숙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모양이었습니다. 어서 와, 소연 씨.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어요. 영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눈은 계속 그 목걸이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소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아니야. 갑자기 어지러워서. 괜찮아요. 어서 들어와요. 거실로 들어가면서도 영숙은 소연의 목걸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20년 전 미정의 6번째 생일에 영숙이 직접 만들어준 것과 똑같았습니다. 작은 하트 모양의 미정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그 목걸이를 미정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엄마, 음식 준비 많이 하셨네요. 준호가 식탁을 보며 말했습니다. 소연이가 고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갈비찜도 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시다니. 소연은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지만 영숙은 도무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목걸이가 계속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혹시 비슷한 목걸이일 수도 있지만 영숙의 직감은 그것이 바로 미정의 목걸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영숙은 소연을 관찰했습니다. 소연의 얼굴 생김새, 말하는 투,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봤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미정을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웃을 때 보이는 작은 보조개와 눈웃음 치는 모습이 그랬습니다. 소연 씨는 고향이 어디예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사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요. 소연의 대답에 영숙의 심장이 더욱 빨리 뛰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부모님은? 친부모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양어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영숙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들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도 26, 고아원 출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목걸이까지.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과 준호가 서울로 돌아간 후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소연이 혹시 미정일 가능성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까요? 영숙은 그날 밤 내내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희망일 수도 있고 그냥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걸이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미정의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연과 만난 이후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시장에서 떡을 팔면서도 계속 그 목걸이 생각만 났습니다. 결국 영숙은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소연 씨 전화번호 좀 알려줄 수 있을까? 따로 할 이야기가 있어서. 준호는 잠시 의아해했지만
곧 소연의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엄마, 소연이한테 뭔가 불편한 게 있으셨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이야기야. 걱정하지 마.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소연 씨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따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소연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틀 후 목요일 오후 소연은 영숙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준호 없이 단둘이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그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영숙은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부르셔서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 걱정했어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전혀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영숙은 손님을 맞이하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영숙은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소연 씨, 지난번에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는 게 있나요? 어릴 때 일 말이에요. 사실 거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어렸을 때라서. 소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양어머니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소연 씨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 영숙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양어머니께서는 제가 6살 때 오셨다고 하셨어요. 친부모님이 저를 버렸다고.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영숙은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소연 씨,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거예요? 영숙이 마침내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목을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양어머니께서 제 친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셨다고 하셨어요. 영숙은 몸이 굳었습니다. 친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줬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살아있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혹시 그 목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의 유품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연 씨, 혹시 그 목걸이 좀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소연은 조금 의아해했지만 목걸이를 벗어 영숙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영숙이 목걸이를 자세히 보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 뒷면에는 미정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록 오랜 세월로 인해 글씨가 많이 지워졌지만 영숙에게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자신이 미정에게 만들어준 그 목걸이였습니다. 이것은 영숙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소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왜 그러세요? 소연아. 영숙이 목이 메인 채로 말했습니다. 혹시 내 본명이 뭔지 알고 있니? 본명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소연이었어요. 양어머니께서 그렇게 불러주셨고. 소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진짜 이름 말이야. 영숙은 목걸이를 꽉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신가요? 왜 그러세요? 소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영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아니 미정아, 너는 내 딸이야.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목걸이는 내가 6살 생일 때
엄마가 직접 만들어준 거야. 뒷면에 미정이라고 새겨져 있어. 영숙이 목걸이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 부모님은 돌아가셨다고. 양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미정아. 엄마는 여기 있어. 20년 동안 너를 찾고 있었어. 이상해요, 이상해요. 소연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준호 오빠와 저는 연인 사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남매가 될 수 있어요? 영숙도 그 부분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만약 소연이 정말 미정이라면 두 사람의 관계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정아, 일단 진정해. 우리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 영숙이 소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소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소연이에요. 미정이 아니에요. 소연의 목소리는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소연이 여기 왔다고 하던데. 준호는 두 사람의 심각한 분위기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런 분위기예요? 영숙과 소연은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고 영숙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소연아, 대체 무슨 일이야?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깊은 한숨을 쉬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너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 내 누나에 대한 이야기 말이야. 준호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누나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충격에 휩싸여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누나요? 제게 누나가 있었다고요?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이라는 누나가 있었어. 너보다 2살 많았지. 너가 4살, 미정이가 6살 때 사라졌어. 소연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럼 저와 준호 오빠가. 그래, 너희는 남매야. 영숙의 말에 준호는 머리를 감췄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엄마? 준호야, 일단 엄마 이야기를 들어봐. 영숙은 깊은 숨을 쉬며 2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장날이었어. 미정이와 함께 시장에 갔는데 잠깐 아는 분과 이야기하는 사이에 미정이가 사라진 거야. 온 동네를 다 뒤져도 찾을 수 없었어. 준호는 이제야 어릴 적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집안에 여자아이 옷들이 있었는지, 왜 아버지가 항상 슬픈 표정이었는지, 왜 가족 사진에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아버지도 그 일 때문에. 그래, 내 아버지는 미정이를 잃은 충격으로 병에 걸려 돌아가신 거야. 영숙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엄마는 너라도 잃을까봐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연이에요. 미정이 아니라고요. 그럼 양어머니가 어디 살았는지 말해봐. 정확한 주소 말이야. 영숙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주소를 말했습니다. 그 주소는 영숙이 사는 마을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더욱 빨리 뛰었습니다. 그 마을, 내가 아는 곳이야. 엄마, 정말 확실한 거예요? 준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이 목걸이는 분명해. 이건 내가 미정이에게 만들어준 거야. 영숙이 목걸이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소연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고모님? 저 소연이에요.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혹시 양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남겨놓은 기록 같은 게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 소연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소연은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고모님이 양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 대한 서류들을 모두 정리하셨대요. 그런데 뭐야? 영숙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제 출생신고서에 생년월일이 다르게 되어 있대요. 실제보다 1살 어리게. 소연의 말에 영숙과 준호는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숙은 즉시 이해했습니다. 나이를 속인 거구나. 미정이를 숨기기 위해서. 그럼 정말 저희가 남매라는 말인가요? 준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소연이 갑자기 기억이 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양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원래는 다른 집 아이였다고, 그 집에서 저를 버렸다고.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누군가 널 데려간 거야.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목격자가 있었어. 어떤 노인이 아이를 데려가는 걸 봤다고 했어. 준호가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할머니 말인가요? 할머니? 영숙이 깜짝 놀라며 준호를 봤습니다. 할머니가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았어요. 어릴 때부터 이상했어요. 영숙의 머릿속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미정이 사라진 후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조용해졌고 미정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냈습니다. 설마. 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집에 가봐야겠어요.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요.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진실을 알고 싶어요. 제가 정말 누구인지.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자동차 열쇠를 집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을 끝에 있는 작은 집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문을 두드리자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영숙아, 갑자기 웬일이야? 시어머니는 소연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간 영숙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미정이 어디 있어요? 미정이가 뭐야? 그 애는 벌써 죽었어. 거짓말 마세요.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소연이가 미정이죠? 이 목걸이 보세요. 영숙이 목걸이를 내밀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데려왔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소연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고 준호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우리 미정이를 숨기셨어요? 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지킬 수 있었어? 그날 내가 잠깐만 눈 돌리지 않았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그게 이유가 되나요? 2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영숙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미정을 데려온 건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그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예상치 못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숨겨온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20년 전에 이 마을에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을 키우면 집안이 망한다는 미신 때문에 여자아이들이 버려지거나 사라지는 일이 빈번했어. 영숙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모를 거야. 시내에서 살았으니까. 하지만 이 시골 마을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 특히 김씨 성을 가진 한 남자가. 시어머니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남자가 뭘 했다는 거예요?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놈은 여자아이들을 노렸어. 부모들을 설득해서 딸들을 데려간다고 했지. 더 좋은 곳에서 키워주겠다면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미정이도? 그래. 그놈이 미정이를 노리고 있었어. 내가 시장에서 한눈판 사이에 그놈이 미정이를 데려가려 했어. 내가 그걸 봤지. 시어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저를 구해주신 건가요? 그래. 내가 그놈보다 먼저 널 데리고 왔어. 그리고 내 친구한테 부탁해서 너를 안전한 곳에서 키우도록 했지.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미정이가 죽었다고 하셨어요? 말하면 뭐해? 너희가 찾으러 다니다가 그놈한테 들킬 수도 있고 미정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준호가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그건 할머니가 결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이 결정해야 할 일이었다고요. 내가 뭘 알아? 그때 상황을. 시어머니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영숙이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 친구, 미정이를 키워준 그 사람도 몇 년 전에 죽었어. 그래서 미정이가 혼자가 된 거야. 소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상자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것들, 미정이 것들이야. 그때 가져온 것들이지. 상자 안에는 미정이 입었던 분홍색 원피스와 작은 신발,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물건들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미정이 원피스. 이게 그날 입었던. 사진들을 보니 어린 미정이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미정이 맞나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넌 미정이야. 내 손녀지. 시어머니의 말에 소연은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동안 믿어왔던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영숙이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그 남자. 김씨 성을 가진 그 남자는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 다른 일로 붙잡혔지. 하지만 몇 년 전에 나왔다고 들었어. 시어머니의 말에 영숙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준호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직 위험하다는 뜻인가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미정이도 다 컸으니까. 하지만 조심해야 해. 시어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이 불안해졌습니다. 소연이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믿어지지 않아요. 준호 오빠와 제가 남매라니. 소연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영숙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딸을 찾은 기쁨과 동시에 두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미정아,
아니, 소연아. 영숙은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죠? 준호가 머리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호와 소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남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알았으니 각자 결정해야 해. 미정이가 진짜 가족한테 돌아갈 건지 아니면 돌아가야죠. 영숙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미정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하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20년 동안 소연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미정이가 되라고 하시면 그럴 수 있어. 천천히 생각해봐. 영숙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무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딸을 찾은 기쁨과 복잡한 상황에 대한 걱정으로 뒤척였고 준호와 소연은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엄마,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 뭐든지 물어봐. 제가 정말 엄마 딸이 맞나요? 다른 증거는 없나요? 영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미정아, 너 왼쪽 어깨에 작은 점이 있지? 소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 아주 작지만 하트 모양이야. 소연은 거울로 자신의 어깨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작은 하트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소연은 정말로 미정이었고 준호의 누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특히 준호와 소연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영숙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와 소연 누나가 결정했어요.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준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준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영숙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영숙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너희가 남매라는 걸 알고도?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사랑하는 사이예요. 준호야, 정신 차려. 소연이는 내 누나야.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가 섞인 남매가 어떻게 결혼을 해? 엄마, 저희는 20년 동안 남남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게 됐고요.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영숙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야. 상식이요? 상식대로라면 누나는 진작에 저희 가족과 함께 살았어야 했어요. 준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소연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소연을 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아니 미정아. 내가 좀 말해봐. 준호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준호와 같은 생각이에요. 영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절망했습니다. 너희들이 미쳤구나. 어떻게 남매가 결혼을 해? 저희는 남매이기 전에 연인이었어요. 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미정이라는 이름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럼 뭐 하자는 거야? 이 일을 모른 척하고 살자는 거야? 영숙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결혼할 거예요. 그리고 평생 이 비밀을 지킬 거예요. 영숙은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미정이를 찾은 게 잘못된 일이었나? 차라리 모르고 살 걸 그랬나?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소연이 영숙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진실을 알게 된 건 감사해요. 하지만 뭐야? 하지만 저는 준호 없이는 살 수 없어요. 20년 동안 가족의 사랑을 모르고 살았는데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낀 사람이 준호예요. 소연의 말에 영숙은 더욱 슬퍼졌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야? 딸을 찾았는데 또 잃어야 하는 거야? 영숙의 말에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를 버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적응할 시간이.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시어머니는 세 사람의 심각한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인지 눈치챘습니다. 설마 너희 둘이 결혼하겠다는 건 아니지? 준호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는 서로 사랑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바보들아, 내가 왜 미정이를 숨겼는지 모르겠어? 이런 일이 생길까봐 그랬던 거야. 할머니도 반대하시는 거예요? 소연이 실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남매가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어야죠. 준호도 화를 냈습니다. 진실을 말했으면 이보다 더 복잡해졌을 거야. 적어도 지금까지는 평화로웠잖아. 시어머니와 준호가 말다툼을 하는 사이 영숙은 조용히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아,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영숙의 목소리는 애절했습니다. 엄마,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준호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소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나쁜 딸인가요? 아니야, 넌 나쁜 딸이 아니야. 다만 이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영숙은 소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널 지키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너희 김씨 그 남자 이야기 기억하지? 모든 사람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놈이 최근에 이 마을 근처에서 목격됐다고 해. 시어머니의 말에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요? 응. 며칠 전에 이웃 마을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어. 미정이가 이렇게 드러나면 위험할 수도 있어. 소연이 두려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조심해야 해. 혼자 다니지 말고. 영숙이 말하려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숙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영숙 씨인가요? 저는 박 형사입니다. 20년 전 미정 양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네, 기억해요. 무슨 일이세요? 긴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김모 씨가 출소 후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어서요. 이상한 행동이요? 네, 최근에 당시 실종됐던 아이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미정 양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있으시면. 영숙은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형사님, 사실은. 영숙이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미정을 찾았다고 말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뭔가요?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혹시 그 사람이 위험한가요? 지금 수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시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즉시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끄는 영숙은 모든 사람을 봤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미정이를 찾고 있대요. 준호가 즉시 소연을 보호하려는 듯 그녀 옆으로 갔습니다. 누나, 당분간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준호야, 그럼 소연이를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하자. 영숙이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갑자기 가족이 되라고 하시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위험한데.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와 함께 있을게요. 저희는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소연의 말에 영숙은 다시 한번 절망했습니다. 딸을 찾았지만 잃어가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위험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큰일이구나. 모든 게 다 꼬여버렸어. 네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일주일 후 준호는 영숙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저희 다음 주 토요일에 결혼식 올릴 거예요. 영숙은 듣던 차를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벌써?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그 김씨 때문에 소연이가 불안해하고 있어서. 준호야, 제발 다시 생각해봐. 너희는 남매야. 영숙이 마지막으로 설득해봤지만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희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작은 예식장에서 조용히 할 거예요.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딸이 아들과 결혼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방법이 뭐가 있어? 둘 다 성인이고 결심한 건데. 시어머니도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그럼 진실을 다 털어놓는 건 어때요? 결혼식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영숙의 제안에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그 애들만 더 힘들어져. 하지만 이대로 두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예요. 그리고 영숙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야? 혹시 아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남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와서 맡기엔 너무 늦었어. 늦지 않았어요. 결혼식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며칠 후 영숙은 박 형사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숙 씨, 김모 씨가 어제 체포됐습니다. 정말요? 무슨 일로요? 다른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미정양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사실이요? 김모 씨가 당시 미정양을 데려가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먼저 데려갔다고 하네요. 그럼, 네, 미정양을 데려간 사람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전화를 끄는 영숙은 즉시 시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요. 김 씨도 잡혔고 위험도 사라졌어요. 그래도 어머니, 제발이요.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해요. 결혼식 전날 금요일 밤 영숙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일 결혼식장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한 것입니다. 준호와 소연에게는 미리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바꿀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당일 토요일 작은 예식장에는 준호와 소연의 지인들만 참석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식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워 보였지만 영숙의 눈에는 6살 미정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준호와 소연이 팔짱을 끼고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지만 영숙은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예식이 진행되면서 영숙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네, 약속합니다.
준호의 대답에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소연이 대답하려는 순간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 결혼은 안 됩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소연도 당황했습니다. 영숙은 앞으로 걸어나가며 목이 메인 채로 말했습니다. 소연아, 아니 미정아, 너는 내 딸이다. 식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준호야, 소연이는 내 누나야. 하객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남매가 결혼한다고요?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준호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미안해, 준호야.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었어.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소연이는 20년 전에 실종됐던 제 딸 미정입니다. 그리고 준호의 친누나예요. 소연은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일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바닥에 앉아 우는 소연을 보니 영숙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객들은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정말 남매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사회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소연에게 다가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준호가 하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결혼식은 취소하겠습니다. 준호의 말에 식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수가 뭐라는 거야? 어머니,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소연 씨는 미정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숨겼습니다. 시어머니의 고백에 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식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정말 믿을 수 없어. 수군거리며 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준호와 소연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결국 식장에는 영숙, 준호, 소연, 시어머니 4사람만 남았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울고 있었고 준호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연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영숙은 소연에게 다가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정아,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하지만 소연은 영숙의 품에서 벗어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직. 미정아,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도 돼. 영숙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 있고 싶어요. 준호는 식장을 나가려 했습니다. 준호야. 영숙이 불렀지만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장에 남은 3사람은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결혼식이 무산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서울로 올라가 연락을 끊었고 소연은 혼자 작은 원룸에서 지내며 출근과 퇴근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매일 밤 2아이를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정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영숙은 혼잣말을 하며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에게 몇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답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직접 소연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연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던 영숙은 퇴근하는 소연을 발견했습니다. 소연은 많이 야위어 보였고 예전의 밝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소연아, 영숙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소연은 영숙을 보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까지? 내가 걱정되어서 왔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영숙의 목소리는 애절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정아, 집으로 가자. 엄마가 맛있는 것 해줄게. 영숙이 소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소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미정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준비가. 그럼 소연이라고 불러줄게.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영숙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딸이라는 거야.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준호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영숙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연아, 준호는 내 동생이야. 사랑하는 마음을 형제로 바꿔보면 안 될까? 엄마는 몰라요. 저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소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준호야, 소연이를 봤어. 많이 힘들어하더라. 저도 힘들어요. 준호의 목소리도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준호야, 집에 와. 우리 가족이 함께 이야기해보자. 엄마, 저는 아직 소연 누나를 누나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준호의 솔직한 고백에 영숙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엄마, 차라리 진실을 모르고 살 걸 그랬어요. 준호야, 그런 말 하지 마. 가족은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 해. 며칠 후 시어머니가 영숙을 찾아왔습니다. 영숙아,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미정이를 숨긴 게 정말 잘한 일이었나 싶어. 이렇게 모두가 고통받는 걸 보니까. 어머니, 어떤 선택을 하셨든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는 앞으로를 생각해야죠. 영숙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이와 준호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 애들이 받아들일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족의 사랑은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요. 영숙은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달 더 지난 어느 날 소연이 먼저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엄마, 제가 집에 가도 될까요? 영숙은 기쁨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와.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소연이 집에 도착했을 때 마침 준호도 내려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어색해했습니다. 안녕. 준호야. 누나. 아니, 소연아. 잘 지냈어? 영숙은 두 사람을 거실에 앉혀놓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차렸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네. 영숙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천천히 가족이 되어가자.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우리가 이상한 관계였다는 걸 알면서도 누나야말로 미안해. 누나를 지켜주지 못해서. 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남매로 살아보자. 소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네, 누나. 그 순간 영숙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도 나타나서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너를 가족한테서 떼어놓아서. 할머니, 괜찮아요. 저를 지켜주려고 하신 거잖아요.
소연이 시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식탁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 영숙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제가 미정이라는 이름을 다시 써도 될까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게 내 진짜 이름이니까. 영숙이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미정아, 앞으로는 엄마가 널 잘 지켜줄게. 준호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부터는 제가 누나를 지켜드릴게요. 진짜 동생으로서 말이에요. 고마워, 준호야.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미정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몇 달 후 미정은 영숙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모녀 관계를 회복해 갔습니다. 미정은 엄마와 함께 시장에서 떡을 팔기도 했고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호도 자주 집에 내려와 가족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며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도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가족들과 화해하며 지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영숙이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며 말했습니다. 미정이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이제야 마음이 편해진다. 시어머니가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은 미정과 함께 가족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이제는 정말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네, 엄마. 저도 더 이상 도망가지 않을게요. 미정이 엄마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게 진짜 가족이지. 영숙이 미정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숙의 가족은 오랜 시간을 거쳐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진정한 사랑과 이해를 통해 모든 아픔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밝은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